저명한 정신과 의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오래된 두 영혼의 이야기. 기억. 브라이언 와이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실제 진료 경험이 담긴 이 책에는 수많은 전생에서 사랑과 이별을 거듭했던 두 남녀가 현생에서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 상실의 아픔을 안고 힘겹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엘리자베스와 페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두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자 저자의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는다. 전생 퇴행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그들에게 마법 같은 일들이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수천 년 세월 동안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저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전의 생애에서 사랑했었고 다시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소울메이트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정말 우리에게 영혼의 동반자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주저없는 확신을 가져다 준다. 들어가는 말. 나의 첫 책,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가 출간되기 직전에 우리 동네의 서점을 찾아가 내 책을 주문해 놓았는지 알아본 일이 있었다. 나의 요구에 주인이 컴퓨터를 두드려보고 나서 말했다. 주문량이 4권이군요. 한 권 더 주문해 놓을까요? 나는 내 책의 판매량이 출판사에서 제작해 놓은 부수에 근접할 수 있을지 전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명망 있는 정신과 의사가 쓸 법한 책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책에는 나를 찾아왔던 한 여성 환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전생요법으로 이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삶은 물론 나의 삶까지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나는 설사 내 책이 미국 내 여타 지역에서 단 한 권도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친구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틀림없이 나의 친척들이 4권 이상은 사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점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 친구들하고 환자 몇 분하고 그 밖에 제가 아는 몇 분이 제 책을 사러 올 겁니다. 더 주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까딱 잘못되었다간 그렇게 해서 주인이 머뭇거리며 주문한 책 100권을 나 혼자서 책임져야 할 판국이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2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로써 나의 인생은 다시 한번 흔치 않은 곡절을 겪게 되었다. 콜롬비아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수업을 마친 나는 뉴욕 대학교 부속병원의 인턴 과정을 거쳐 예일대학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다. 그 후 피츠버그 대학교와 마이애미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이후 11년 동안 나는 마이애미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의료센터에 정신과 과장을 지냈다. 그 사이 수십 편의 의학 논문을 저술하고 여러 권의 의학 서적을 공저했다. 나는 의학자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캐서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 환자가 마운트 사이나이 의료센터에 있는 내 진찰실을 찾아왔다. 이 여성이 바로 나의 첫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캐서린은 최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생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떠올렸고 처음에는 나로서도 도저히 믿기 힘들었다. 트랜스 상태에서 초월적인 메시지들을 전해주었다. 이 사건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나의 세계관은
통째로 뒤집어졌다. 캐서린 이후에도 수많은 환자가 나를 찾아와 전생 퇴행요법을 받았으며 전통적인 내과 치료법이나 정신치료법으로는 잘 낫지 않는 증상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이 요법으로 완치되었다. 나는 전생 퇴행요법의 치유력에 관해 알게 된 내용들을 두 번째 책인 전생요법에 상세히 실었다. 이 책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가 실려 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사례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의 세 번째 책인 이 기억에 실려 있다. 이 책에는 한 쌍의 소울메이트 이야기가 실려 있다. 소울메이트는 서로 사랑으로 영원히 묶여 있으면서 여러 생애를 거듭하여 함께 환생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발견하고 알아보게 되는 과정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내려야만 하는 결정들은 우리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중요한 순간들이다. 운명이 소울메이트들의 만남을 주재한다. 우리는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만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 혹은 자유의지의 영역에 속한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과 고통의 나락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기회를 자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한없는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미국 중서부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여윈 뒤 얻게 된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을 극복하고자 나에게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남자 관계에도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남자마다 불량스럽거나 가학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엘리자베스에게 이런저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어떤 남자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 엘리자베스와 나는 먼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엘리자베스가 전생요법을 받고 있던 무렵 매력적인 멕시코 청년 페드로도 나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다. 페드로 역시 깊은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최근에 끔찍한 사고로 사랑하는 형을 잃은 데다가 어머니와의 갈등과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비밀들이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절망과 회의에 짓눌려 있었던 페드로에게는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페드로 역시 해결책과 치유책을 찾아 아득히 먼 시간을 향해 탐사를 시작했다. 엘리자베스와 페드로는 같은 시기에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는 치료 일정이 서로 다른 요일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마주칠 기회는 전혀 없었다.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커플과 일가족을 치료해 오면서 나는 전생에서 현재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한 쌍의 남녀가 동시에 똑같은 전생에서 서로 만났던 장면을 떠올리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다. 내 진찰실 안에서 전생의 장면들이 펼쳐지는 동안 당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야, 깊은 최면 상태에서 깨어난 뒤에야 자신들이 똑같은 장면들을 보고 있었으며 똑같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 또한 그때서야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인연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와 페드로의 경우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두 사람의 삶과 두 사람이 겪었던 생애들은 나의 진찰실 안에서 전혀 개별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와 페드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출신 국가도 달랐고 문화적 배경도 달랐다.
나 역시 처음에는 두 사람을 연관짓지 않았다. 두 사람을 따로따로 만나고 있었던 데다가 둘 사이에 연관이 있으리라는 추측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엘리자베스와 페드로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사실들과 두 사람이 느꼈던 감정들은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이 똑같은 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두 남녀가 수많은 생애를 거치면서 서로 사랑하고 헤어졌었단 말인가? 처음에는 세 사람 중에서 아무도 진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세 사람 모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조용한 진찰실 안에서 진작부터 펼쳐지기 시작한 매혹적인 드라마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건 나였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두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만에 하나 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야기를 할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밀 유지 원칙은 어찌 되는가? 두 사람의 현재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의 운명에 서투른 조작을 가하는 짓이 되진 않을까? 현생에 다시 관계를 맺는 일이 영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거나 혹은 두 사람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둘 사이의 관계가 또다시 실패해서 지금까지 두 사람이 얻은 치유 성과뿐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건 아닐까? 의과대학 시절과 그 이후 예일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정신과 수련의 과정을 밟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환자에게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단단히 뿌리를 박게 되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 엘리자베스와 페드로는 둘 다 증세가 호전되고 있었다.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페드로의 치료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미국을 떠날 예정이었다. 나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책에 두 사람의 모든 면담 치료를 싣진 않았다. 어떤 부분은 이 책의 이야기와 직접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면이나 퇴행 없이 전통적인 정신치료만 시도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려있는 내용은 의료 기록과 오디오 테이프 녹취물 그리고 나의 기억에 의지해 쓰여진 것이다. 비밀 유지를 위해 인물들의 이름과 소소한 사항들만 바꾸었다. 이것은 운명의 이야기이며 희망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날만은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1장 그러므로 큰 침묵으로부터 내가 돌아올 것임을 알지어다. 내가 그대에게 돌아올 것임을 잊지 말라. 잠시 바람에 기대어 쉰 연후에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칼릴 지브란.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존재가 둘이나 셋 혹은 넷일 때도 있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이런 존재들은 시간의 대양과 우주의 심연을 가로질러 와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들은 피 안에서 천상으로부터 온다. 모습은 달라졌어도 우리의 가슴은 이들을 알아본다. 달빛 그윽한 이집트 사막에서 고대 몽골리아의 평원에서 우리의 가슴은 이들을 나의 그것처럼 두 팔로 안은 적이 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이름 없는 군대에서 장수와 병사가 되어 나란히 말을 달렸고
모래에 뒤덮인 원시시대의 동굴 속에서 함께 살았었다. 우리와 그들은 영원히 함께 묶여있기에 우리는 결코 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끼어들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난 당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알고 있다. 그 존재가 다가와 나의 손을 잡으면 그 접촉에 대한 기억은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를 요동케 한다. 그 여인이 나의 눈을 들여다보면 나는 수백 년 세월을 가로질러 온 영혼의 벗을 발견하게 된다. 뱃속이 요동치고 두 팔에는 소름이 돋는다. 그 순간 외부의 모든 것은 의미를 잃는다. 두 존재가 마침내 다시 만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를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둘 사이의 유대를 느낄 수 있다.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보지 못한다. 그의 두려움이, 그의 이성이, 그가 지닌 문제들이 그의 가슴의 눈에 베일을 들이우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베일을 걷어내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오열을 터뜨리고 그는 계속 갈 길을 간다. 운명은 이렇게 미묘할 수가 있다. 양쪽이 서로 알아보는 경우에는 그 어떤 화산도 이보다 더 격렬하게 폭발하지 못한다. 두 사람 사이에서 분출되는 에너지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하지 못한다. 영혼을 알아보는 일은 단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 문득 친숙한 느낌이 든다. 머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로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대개 그 깊이는 가장 친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깊이와 비슷하고 그보다 더 깊을 때도 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해 올지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 그 안정과 신뢰의 느낌은 단 하루나 일주일 혹은 한 달 만에 얻어질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 영혼을 알아보는 과정이 느리고 미약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베일이 살짝 걷힌 사이 어렴풋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 상대를 알아볼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어서 먼저 알아본 사람이 그 때가 오기까지 인내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존재가 내 영혼의 버심을 깨닫게 되는 일은 그냥 그 존재를 바라봄으로써 일어날 수도 있고 꿈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고 기억이나 느낌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다. 그의 손길이 혹은 그의 입술이 내 몸에 닿음으로써 그의 존재를 깨달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충만한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게 된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주인공은 우리의 아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나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주인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나의 옛 연인이 수백 년 세월을 건너와 다시 한번 나에게 입을 맞추고 두 사람이 언제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도 있다. 2.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었다. 내가 역사적 파편이 아닌가 하는
전후에 맥락이 빠져버린 발췌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내가 오래전에도 살았으며 그 삶에서 내가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던 의문들과 맞닥뜨렸다는 상상에 쉽게 빠지곤 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졌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에 쉽게 빠지곤 했다. 카를 융. 엘리자베스는 키가 크고 날씬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머리칼은 긴 금발이었고 파란 눈에는 담갈색 반점들이 섞여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진찰실에 놓인 커다란 흰색 가죽 안락의자에 몸을 맡겼다. 우수에 잠긴 눈빛이 헐렁한 감색 정장을 압도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내 책을 읽고 그 책의 주인공인 캐서린과 여러 가지 점에서 동질감을 느꼈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군요. 치료를 처음 시작할 무렵 조성되기 마련인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초진 환자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 신상 명세서를 쭉 훑어보았다. 명세서에는 이름, 나이, 추천인, 주요 병력과 증상 등이 적혀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적어놓은 주요 증상란에는 우울, 불안, 불면증이라고 적혀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나는 마음속으로 증상 목록에 대인관계를 추가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마음속에 맺혔던 것이 많은 모양이었다. 자신의 개인사가 하나의 드라마였고 그 이야기를 하는 속내에 감춰진 정서의 깊이가 상당한 것이었음에도 엘리자베스는 서두에서부터 그 중요성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치부했다. 제 이야기는 캐서린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책이 될 만한 내용도 전혀 아니에요. 드라마틱하든 하지 않든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32살이었던 엘리자베스는 마이애미에서 회계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었다. 미네소타 주의 농촌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고 넓은 농장에서 부모와 오빠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성장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근면하고 금욕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전혀 익숙하지 못했다. 어쩌다 감정을 표현할 경우 그건 대개 노여움과 분노였다. 그는 참을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고 이따금 아들을 때리기도 했다. 엘리자베스가 받은 학대는 언어상의 폭력에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가 남았다. 엘리자베스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저주와 욕설은 엘리자베스의 자아상을 일그러뜨렸고 깊고 아릿한 고통이 엘리자베스의 가슴 언저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성격이 되었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아챌까봐 불안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의 감정 폭발은 그리 잦지 않았고 감정이 폭발했을 때에도 금세 자신의 인성과 행동의 특징인 엄격하고 금욕적인 고독으로 돌아가곤 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따뜻하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는 존재였다. 자식들이 딸려 있었던 데다가 당시의 시대 풍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농장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냉혹함과
그로 인한 정서적 위축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늘 곁에 계시면서 자식들을 보살피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어머니는 막내인 엘리자베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어머니와 친밀감을 나누던 순간들이었고 두 사람을 함께 묶어주었고 그 자체로 영원히 남았던 특별한 사랑의 시간들이었다.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엘리자베스는 멀리 마이애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했다. 마이애미 생활이 색다른 모험처럼 느껴진 엘리자베스는 추운 중서부 지역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딸의 모험을 함께 즐겼다.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였고 주로 전화와 편지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모녀 사이에는 강한 유대가 유지되고 있었다. 연휴와 방학 기간은 두 사람에게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엘리자베스가 그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고 사우스 플로리다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꺼냈다. 엘리자베스와 가까이 있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가족 농장이 넓어서 갈수록 건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그 사이 엘리자베스 집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모였는데 여기에는 아버지의 검소함이 큰 역할을 했다. 엘리자베스도 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렇게 된다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던 모녀 간의 교류는 더 이상 전화를 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엘리자베스는 대학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 마이애미에 머물렀다. 그리고 얼마 후 개인 회계사무소를 차렸다. 회사는 서서히 성장했다. 경쟁은 치열했고 엘리자베스는 일에 엄청난 시간을 빼앗겼다. 여기에 남자들과의 관계가 스트레스를 더해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비극이 닥쳤다. 나를 만나기 약 8개월 전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췌장암으로 잃고 극도의 충격에 빠졌다. 엘리자베스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엄청난 슬픔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자신의 육체를 유린해온 악성 종양과 싸우면서 보여주었던 용기 있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 영혼과 그 사랑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모녀는 깊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별의 순간이 소리 없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질에 비탄에 빠진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면서 예의 고립 속으로 칩거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가정을 꾸미고 새 일을 시작한 엘리자베스의 오빠는 여전히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가 있는 미네소타로 달려갔다. 아무리 둘러봐도 두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에게 피치 못할 짐 외에는 아무것도 더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에 절망이 또아리를 틀었고 그 무게는 하루하루 더해갔다. 어머니가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네가 보고 싶을 거다. 사랑한다. 무엇보다도 너를 떠난다는 것이 힘들구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섭지 않다. 다만 아직은 너를 떠나고 싶지가 않구나. 병세의 진전과 함께 육신이 갈수록 쇠약해지면서
더 버텨야 한다는 어머니의 결심도 점차 사위어갔다. 죽음은 한 영혼을 무기력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고마운 사건이 될 것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작은 병실은 가족들과 방문객들로 북적댔다. 환자의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소변을 받아내는 고무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콩팥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의식이 나갔다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병실에는 엘리자베스와 어머니만 남게 되었다. 한순간 어머니의 두 눈이 크게 떠지더니 명료한 의식이 돌아왔다. 어머니가 갑자기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너를 떠나지 않으마. 언제나 너를 사랑할게. 그것이 엘리자베스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어머니는 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호흡이 한층 불규칙해졌다. 숨이 한동안 멈추는가 싶더니 급작스럽게 다시 시작되곤 했다. 어머니는 곧 세상을 떠났다. 엘리자베스는 가슴과 인생에 커다랗고 깊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실제로 가슴께에서 물리적인 고통이 느껴졌다. 자신이 결코 다시는 온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엘리자베스는 여러 달을 울었다. 어머니와 주고받던 전화 통화가 그리웠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좀 더 자주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에서 거의 말을 잊은 듯했다. 통화는 1, 2분을 넘기지 못했다. 아버지는 엘리자베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아버지 역시 엄청난 슬픔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 비탄은 그를 더욱더 고립된 인간으로 만들었다. 아내와 두 어린 자식을 데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던 엘리자베스의 오빠 역시 어머니의 죽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만 가족과 일을 돌보느라 경황이 없었다. 엘리자베스의 슬픔은 몇 가지 주요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선 수면 장애가 생겼다. 잠들기가 힘들었고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먹는 데에도 관심이 사라져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인간관계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고 집중력도 점차 흐트러졌다. 어머니가 죽기 전 엘리자베스는 마감 날짜나 어려운 결정 등 주로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증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에 남자들과의 관계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초조했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늘 불안했다. 불안증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급격하게 심화되었다. 엘리자베스로서는 늘 곁에 있던 연인이자 조언자이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은 셈이었다. 자신을 이끌어주고 힘을 주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잃은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홀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나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첫 약속을 정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전생을 떠올리게 되거나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품고 진찰실로 들어섰다. 나는 2권의 저서와 여러 차례에 걸친 강연을 통해 최면이나 명상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던 사람들과 신비로운 조우를 했던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엘리자베스는 나의 첫 번째 책을 읽고 나서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듯했다. 물질적 육체가 죽은 뒤에도 삶이 존재하며 의식은 물질적 육체를 떠난 뒤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혹은 그 개연성에 마음을 연 사람들은 꿈속이나
그 밖에 변화된 의식 상태에서 그와 같은 신비로운 경험들을 더 자주 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들이 과연 실제의 경험인지는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경험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인 느낌들을 동반한다.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만이 알고 있는 특정한 정보나 사실 혹은 세세한 사항들을 알게 되기도 한다. 영적인 존재들에 의한 일종의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을 상상의 소치로 치부해버리기는 어렵다. 내가 믿게 된 사실은 그와 같은 새로운 지식이 얻어지고 그런 신비로운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고 그런 일이 필요해서도 아니며 워낙에 그런 종류의 만남이 일어나는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듣게 되는 메시지들은 상당한 공통점을 보여준다. 특히 꿈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 내용은 대개 이런 것이다. 난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야 돼. 널 사랑해.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와 모종의 재회나 접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가슴에 난 상처는 그 끊이지 않는 고통을 달래줄 진통제를 갈구하고 있었다. 첫 번째 면담 치료에서 엘리자베스의 개인사가 더 드러났다. 엘리자베스는 전처 소생의 자식 둘을 거느린 지방 토건업자와 짧은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남자를 정열적으로 사랑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자기 인생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다 주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남녀 관계에서 열정이라는 것이 억지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법이었다. 존경과 동정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거기에는 화학작용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편이 자신에게 더 큰 흥분과 열정을 느끼게 해주는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그와 헤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식의 파경이 슬펐고 두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이혼 자체는 슬프지 않았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빼어난 미모의 엘리자베스가 이혼 후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를 하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관계에서도 불길이 일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 안에 어딘가에 남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결점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자문하곤 했다. 엘리자베스의 자아상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퍼부었던 비난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엘리자베스의 영혼에 아픈 상처를 남겼고 연이은 남자 관계의 실패는 그 상처를 더욱 키웠다. 엘리자베스는 인근 대학의 한 교수와 관계를 시작했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엘리자베스에게 몰두하지 못했다. 다정한 감정과 이해의 느낌도 강했고 서로 대화도 잘 통했지만 관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남자의 성격은 두 사람의 관계를 조용하고 평범한 종말로 운명짓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엘리자베스는 성공한 은행가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이번에도 뜨거운 화학작용은 없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안정감과 함께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에 대한 집착이 지나쳤던 남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에너지와 열정으로 보답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질투를 했다.
그로 인해 점점 술이 늘면서 그는 엘리자베스의 육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이 관계도 끝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한 남자를 만나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소리 없는 절망을 느꼈다. 엘리자베스는 일에 몰두했다. 회사를 키우고 숫자와 계산과 서류 작업 뒤로 숨었다. 대인관계는 사업상의 만남이 전부를 차지했다. 남자들이 심심찮게 데이트를 신청해 왔지만 그때마다 엘리자베스는 남자의 관심이 진지한 것으로 발전하기 전에 상대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행동을 하곤 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여전히 한 사람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완벽한 남자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곤 있었지만 자신감은 거의 다 잃은 상태였다. 개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의 기초를 다지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에 신뢰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첫 번째 면담이 끝났다. 얼음은 깨어졌다. 나는 엘리자베스의 경우에는 프로작이나 즉 항우울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의 상표명이다. 프로작이나 다른 항우울제를 처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단순히 증상들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일주일 뒤에 진행될 다음 면담에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된 여행을 시작할 것이었다.